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리터러시에 관한 책의 한 챕터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평생 필자로 성장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평생 필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글쓰기 하면 일단 좀 어렵다, 막막하다 이런 느낌부터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혹시 학교에서 배운 좀 딱딱한 글쓰기 방식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가 뭐 매일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SNS에 짧은 글 남기는 이런 편한 소통 방식 사이에 좀 간극이 커서 더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간극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글쓰기 능력이라는 게 과연 뭔지 그 핵심 개념부터 좀 다시 짚어보고요. 단순히 뭐 학교 숙제 넘어서 우리 삶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또 즐길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자료를 이렇게 딱 처음 펼쳐보면요. 글쓰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네, 첫 부분에 그 내용이 있죠. 사실 저도 좀 공감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해진 형식, 뭐 문법, 맞춤법 이런 거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이거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메시지 보내거나 아니면 뭐 내 생각 짧게 SNS에 올리는 그런 경험과는 너무 다르단 말이죠.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원인 중 하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쓰기 막힘, 영어로는 이제 writer's block이라고 하죠. 그 현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쓰기 막힘. 네, 이게 단순히 뭐 글 쓰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 혹은 뭐 일단 시작했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연구자 로즈가 이미 1984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꽤 오래된 개념이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빈종이를 마주하는 공포 이렇게 표현했다면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컴퓨터 화면에 그 깜빡이는 커서만 멍하니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네네. 빈 화면, 깜빡이는 커서 공감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글쓰기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인지적인 요인, 예를 들면 완벽하게 써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 같은 생각, 또는 나는 글을 원래 못 써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정서적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요. 심리적인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그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마감 시간의 압박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 같은 사회적인 요인, 심지어는 글 쓰는 공간이 너무 시끄럽거나 좀 불편하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렇군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있네요. 네. 사실 그래서 쓰기 막힘 외에도 이런 어려움을 표현하는 용어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뭐 쓰기 부진, 쓰기 장애, 쓰기 멈춤, 쓰기 지연, 쓰기 회피, 쓰기 불안. 와,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용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 글쓰기의 어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복합적인 현상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단순히 내가 글을 못 써서가 아니라 뭐 심리적인 거, 환경적인 것까지 다 얽혀 있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이 자료에서 아주 인상적인 개념으로 평생필자, lifelong writers 이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꾸준하고 능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생 필자, 네. 이건 장강명 작가가 언급하면서 좀 더 알려진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필요를 느끼고 또 즐거움을 찾아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글쓰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이걸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핵심은 글쓰기를 그냥 해야만 하는 과제나 어떤 업무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히려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뭐 세상의 문제를 탐구하고 또 표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삶의 중요한 도구이자 활동으로 여기는 거죠. 아, 도구이자 활동? 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를 평생 필자로 키워낸다는 목표를 세울 때 이건 단순히 뭐 당장 눈앞에 보고서를 잘 쓴다거나 시험 답안을 잘 작성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더 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보다는 글쓰기의 어떤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글쓰기를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그 씨앗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잠재력의 씨앗이요. 네. 이 개념 안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지향점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네네, 장벽 낮추기. 두 번째는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글, 즉 문자 언어가 가진 그 고유한 힘과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좀 막히네?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보통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걸 길러주는 겁니다. 메타인지까지. 와, 평생 필자. 정말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넘어서는 어떤 삶의 태도나 역량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특히 그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게 첫걸음이라는 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매일 하는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 이야기도 잠깐 했잖아요. 네네. 이런 정말 일상적인 소통 활동들이 평생 필자로 가는 길과 혹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글쓰기 능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채팅 용어나 줄임말 같은 그런 비공식적인 언어 사용이 진짜 글쓰기 능력을 망친다, 이렇게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이제 자료에 나오는 일상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연구자 스트리트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밖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공식적인 규칙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읽고 쓰는 능력. 이걸 의미해요. 학교 밖에서 쓰는 모든 능력. 네.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팬픽 쓰기,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이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표준 문법, 정해진 형식, 논리적인 구조 이런 걸 강조하는 소위 지배적 리터러시와는 분명히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지배적 리터러시와 일상어 리터러시 대비가 되네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때로는 학교 교육이 너무 이 지배적 리터러시만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일상어 리터러시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틀린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 오히려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팍 잃게 만들고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헐,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마치 집에서는 자유롭게 막 그림 그리면서 놀던 아이한테 갑자기 야, 미술 시간에는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규칙만 막 강조하는 것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아이가 위축되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미 가진 능력을 오히려 억누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일상어 리터러시를 잘 활용하면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연구자 바튼 같은 학자들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소통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이걸 글쓰기 활동과 잘 연결시킬 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즉,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장 마인드셋.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실제 글쓰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일단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스피킹 onto the page라고 하죠. 이렇게 제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reading aloud, 좀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 이건 이제 엘보우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 말하기 능력을 글쓰기에 접목하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와, 말하듯이 쓰기? 나 소리내어 읽기? 이건 정말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것을 그대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 텍스트 변환, STT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메모한다거나 반대로 내가 쓴 글을 컴퓨터가 읽어주는 텍스트 음성 변환, TTS 기능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것, 이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TT-TTS 기술 활용도 흥미롭네요. 네, 핵심은 우리가 이미 가진 다양한 소통 자원을 글쓰기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듣다 보니까 결국 말하기하고 쓰기가 이게 완전히 분리된 능력이 아니라 서로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분리될 수 없죠. 마침 자료에 리터러시라는 좀 생소하긴 한데 딱 들으면 직관적인 용어가 등장해요. 리터러시랑 오로시를 합친 말 같은데 이건 또 어떤 개념이고 왜 중요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딱 듭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터러시, 그 연구자 번이 2009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언어 능력인 리터러시와 음성 언어 능력인 오로시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다. 오히려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아, 시너지 효과. 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개념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국어 교육에서 강조하는 읽기,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능력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모두가 핵심적인 소통 능력이라는 관점이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동등하게.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네 가지 능력을 각각 따로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네, 예를 들어 단순히 뭐 듣기 평가 따로 보고 작문 시험 따로 보고 이게 아니라 어떤 강연을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글쓰기 활동처럼 듣기와 쓰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이죠. 아, 듣고 요약글 쓰기. 좋은 예시네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동등하게 보고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위주로 평가받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리터러시 근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단어, 문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할 때의 목소리 톤, 표정,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맥락까지 모두 고려하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지향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랑 맥락까지요? 와, 활짝 넓네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이 네라고 대답해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하긴 그렇죠. 그래서 리터러시 능력을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각각의 기능을 분절적으로 연습하기보다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사하게 여러 기능을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표를 보면 좋은 예시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뉴스 기사를 읽고 친구와 토론하기. 이건 읽기랑 말하기 연계죠. 네, 읽기 플러스 말하기, 인터뷰 영상을 보고 감상문 쓰기. 이건 듣기랑 쓰기 연계고요. 듣기 플러스 쓰기, 또는 자신이 작성한 발표 대본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이건 쓰기와 말하기 연계. 이런 활동들이 모두 리터러시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리터러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나 방식도 이게 하나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친구한테 쓰는 편지랑 뭐 회사에 내는 보고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죠. 자료에서도 글쓰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더군요. 표현적 쓰기, expressive writing 하고 교류적 쓰기, transactional writing.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한쪽 유형의 글쓰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구분은 영국의 연구자 브리튼과 동료들이 1975년에 제시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표현적 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 즉 필자 자신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글쓰기입니다. 아, 나 자신에게 초점. 네,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좀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죠. 뭐 일기라든지 개인적인 에세이, 친구에게 보내는 솔직한 이메일 같은 거요. 이때 필자는 글쓰기 과정에 깊이 참여자, participant로서 관여하게 됩니다. 참여자. 반면에 교류적 쓰기는 글의 내용, 즉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글쓰기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기능이 중요하죠. 메시지 전달? 네. 학교에서 쓰는 보고서, 논문, 업무용 이메일, 기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경우 필자는 외부 세계나 정보를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전달하는 관찰자, 스펙테이터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료의 표를 보시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참여자와 관찰자라. 역할 자체가 다르군요. 그런데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그냥 뭐 다 글쓰기인데.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경우 학교 교육이나 직장 환경이 정보 전달과 설득을 중시하는 이 교류적 쓰기 능력 향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교류적 쓰기에 좀 치우쳐 있다. 네, 물론 교류적 쓰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표현적 쓰기 경험을 충분히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표현적 쓰기가 단순히 그냥 감정을 배출하는 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좀 명료하게 만들고 복잡한 감정을 다스리고 나아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와, 정체성 형성까지요? 네. 그래서 평생 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를 좀 균형 있게 경험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글쓰기가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로만 여겨지거나 반대로 너무 개인적인 푸념행어 머무를 수 있겠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표현적 쓰기가 자기 이해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게 단순히 글쓰기 실력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도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글쓰기를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좀 더 주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결과물에 대한 부담 없이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글쓰기가 좀 더 편안해질 것 같은데요. 아, 네. 과정이요? 자료에 과정일지, 프로세스 로그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과정일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소프가 강조했듯이 이건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서 학습자 스스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인식하고 성찰하도록 돕는 그런 기록 활동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록이군요. 네. 거창한 게 아니라 학습 일기, 성찰 노트, 아이디어 메모, 탐구 일지 등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딱 하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과정에 초점. 네. 예를 들어 글쓰기 과제를 한다면 최종 완성본만 딱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과정, 자료를 찾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초구를 쓰면서 막혔던 부분과 그걸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법들,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고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기록하는 거죠. 엘보우라는 학자는 이런 기록이 글쓰기 과정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진행 중인 생각, 온고잉 띵킹을 붙잡아두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아, 마치 연구자가 실험 노트를 쓰듯이 글쓰기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과정일지의 가장 큰 장점은요.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낮춰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 부담 감소. 네, 설령 최종 글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시도했는지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또 내가 언제 글이 잘 써지고 언제 막히는지, 어떤 전략이 나에게 효과적인지 등등 자기 글쓰기 습관과 패턴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글쓰기 능력 자체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자기 인식, 즉 메타인지 능력까지 함께 길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메타인지 능력 형상까지. 네, 이곳이 바로 평생 필자로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이 자료 덕분에 글쓰기에 대한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글쓰기가 단순히 학교 점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나를 표현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런 편안한 소통 방식, 일상어 리터러시나 말하기와 쓰기를 연결하는 리터러시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글쓰기 자신감을 키우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핵심이죠. 또한 일기처럼 나를 위한 글쓰기, 표현적 쓰기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교류적 쓰기의 균형이 중요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과정일지가 심리적 부담을 덜고 성장을 돕는다는 것도 배웠고요.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혹시 글쓰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글쓰기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당신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개념들은 당신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당신의 실제적인 필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와 연결? 네.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까라는 그런 기술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왜 글쓰기가 중요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본적인 질문. 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글쓰기 기술 향상을 넘어서 더 자신감 있고 유연하며 다재다능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기술 이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관점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더 편하게 느끼거나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다 다르죠. 혹시 당신은 평소에 유독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진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이야기는 꼭 직접 만나서 말로 해야 직석이 풀린다거나 반대로 복잡한 내용은 무조건 글로 쫙 정리해서 전달해야 마음이 놓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 생각해보니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는 뭐 격식 있는 자리에서의 말하기나 글쓰기 혹은 아주 편한 사이에서의 말하기 글쓰기 중 어느 한쪽에만 유독 익숙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다른 소통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라고요? 네. 예를 들어 늘 말로 설명하는 것이 편했다면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글로 한번 요약해보는 연습을 한다거나 반대로 항상 글로만 소통하려 했다면 생각을 직접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실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의사소통 습관과 선호도 그리고 어쩌면 그동안 몰랐던 숨겨진 강점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탐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와, 나만의 소통 방식을 탐색해보는 것 아주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글쓰기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신가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고요. 글쓰기를 평생의 친구로 만드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빈 문서창을 딱 열고 깜빡이는 커서만 멍하니 바라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마치 그 커서가 자, 이제 뭐 쓸 거야 하고 막 재촉하는 것 같잖아요. 이 답답함, 이 막막함,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느낌에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깜빡이는 커서 증후군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만 유별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글은 이렇게 써야 해 하는 어떤 정해진 틀, 그런 규칙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공포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우리가 맨날 글이 안 써져 할 때 말하는 그 글쓰기 장벽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1984년에 마이크 로지라는 사람이 글쓰기 장벽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 글 쓰는 스킬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야 하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 뭐 그런 거에 가깝다는 겁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이게 정말 복합적이거든요. 겉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그 빡빡한 규칙들, 무조건 완벽한 글을 써내야 해 하는 부담감이 막 우리를 짓누르고요. 또 안으로는 어떻게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게 같아? 완전히 달라야지. 이런 고정관념이 딱 발목을 잡는 거죠. 여기에 뭐 개인의 심리 상태라던가 주변 환경 같은 것까지 더해지니까 와, 정말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원인을 좀 알 것 같죠?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죠. 글쓰기를 무슨 시험이나 숙제처럼 생각하는 대신에 평생 나를 도와줄 아주 멋진 친구, 그런 도구로 만드는 새로운 목표를 제가 딱 제시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평생 필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작가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쓰기를 내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 또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이렇게 삶의 일부로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핵심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완벽한 결과물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어때요? 좀 괜찮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의 전환이 나와요. 글쓰기의 목표는요,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의 흐름에 참여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보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는 활동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쓰기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랑 저 멀게만 느껴지는 글 사이의 거리를 확 좁혀줄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사실 여러분은요, 이미 엄청난 작가예요. 일상적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바로 그 증거죠. 우리가 친구한테 보내는 카톡 메시지, SNS에 올리는 짧은 글, 채팅하는 거,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매일같이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글쓰기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웃고 떠들면서 주고받는 재치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내 감정을 딱 전달하는 이모티콘이나 짤막한 문장들, 이게 전부 다 훌륭한 글쓰기라니까요. 이걸 막 에이 이건 진짜 글이 아니지 하고 폄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적극적으로 써먹어야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리터러시라는 건데요. 이게 말하기, 오랫시랑 읽고 쓰기, 리터러시를 합친 단어예요. 말 그대로 말과 글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소통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초고를 막 써보고 또 그걸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다듬고,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표에 나온 예시들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막 수다 떨었던 내용을 가지고 SNS 게시글을 하나 써보는 거예요. 말하기가 곧바로 쓰기로 이어지는 거죠. 반대로도 가능해요. 어떤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싹 요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메모한 걸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는 거. 이게 전부 말과 글을 하나로 합치는 아주 훌륭한 리터러시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과 글을 연결하는 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봐야겠죠. 이번에는 부담감은 제로, 오직 내 안의 생각을 꺼내는 데만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글쓰기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글쓰기라고 하면 딱 이 표의 양쪽 끝을 생각하기 쉬워요. 한쪽은 보고서나 이메일처럼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업무용 글쓰기, 그리고 다른 한쪽은 시나 소설처럼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문학적인 글쓰기. 그쵸?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만 생각하니까 글쓰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중요한 글쓰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쓰는 글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글, 내 생각을 찾아내기 위한 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현적 글쓰기입니다. 이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글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을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글이죠. 바로 이 지점이 그 지긋지긋한 글쓰기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 방법은 바로 과정일지를 쓰는 겁니다. 이건 결과물이 아니라 글을 써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기록하는 나만의 비밀 공간 같은 거예요. 글 쓰면서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네? 여기서 완전 막혔었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적는 거죠. 뭐랄까, 글쓰기에 대한 내 생각과 습관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훈련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과정일지 쓰는 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첫째, 맞춤법, 문법,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쓰세요. 잘 써야지가 아니라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기록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글쓰기를 시작할 힘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이 일지 자체가 정말 소중한 과정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글쓰기는 숙달해야 할 엄격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유연한 도구의 집합이다.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활활 날아오르게 할 도구라는 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다음에 글 쓸 기회가 생겼을 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싹 내려놓고요. 딱 하나.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탐험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아마 글쓰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